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자문교육 재활에 대해서 자문교육 재활이라 이거 뭐 이제 여러분이 아마 임상심리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문교육 재활이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임상심리사 자격 시험에 이렇게 응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시험 자체가 이제 임상심리사 시험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임상심리사들이 활동하는 그걸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임상심리사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상황, 요 이제 미국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 이게 두 개를 다 믹스시켜서 임상심리사의 활동 영역 안에 들어오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이렇게 그 뭐 정신 질환 또는 어떤 그 스트레스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라고 임상심리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뭐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치료하고 만약에 이제 뭐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필요하면 가서 교육을 해줄 수 있고 이런 방식의 자문. 그다음에 이제 그와 연관된 교육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몸이 안 좋을 때 재활한다, 재활 치료한다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증 정신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재활해서 지역사회의 일반인과 함께 이 사람들이 100%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의 재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담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잘 우리가 다루지 않는 그런 영역이지만 실제로 임상심리사들 영역, 활동 영역 안에는 이런 자문과 교육과 재활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이론 25번 핵심 이론 보시면 첫 번째 자문 1위입니다. 자문이라고 하는 건 자문의 의의 뭐냐면 이건 이제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문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자문이 도대체 뭐야 이제 이걸 알아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개인, 집단, 사회단체가 전문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요청한 자발적인 관계를 자문, 이렇게 자문 관계 또는 자문 이렇게 얘기하죠.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어떤 이제 자녀가 무슨 심각한 어떤 뭐 이렇게 그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걸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을 하는데 자문을 요청하면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답을 요구한다라는 거잖아요.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답을 주지는 않으니까 상담은 기본적으로. 근데 자문을 요청할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올 때, 요청을 해올 때는 답을 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병원, 진료소, 학교, 사업체 및 정부기관 등 다양한 공동체 장면에서 특정 질문과 문제에 대해서 인간 행동의 지식과 이론을 응용한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런 것들을 자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에서는 처한 장면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그러니까 뭐 그 조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조언, 그러니까 뭐 일종의 답을 제시해 주는 거죠. 사실은 조언을 제공해 주는 걸 포함하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문가 그리고 그걸 요청하는 피자문가 이렇게 이제 둘로 구분해서 이 둘 사이에 자문 관계가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문은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상담 관계는 계약해서 일정 기간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문은 그거보다 훨씬 짧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다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임의적이고 한시적으로 자문을 요청해서 자문을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끝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자문가는 피자문가나 그의 책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자문을 요청한 기관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문을 요청한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기관과는 별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자문가는 전문가여야 되겠죠. 자문을 제공해 주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개인보다는 그가 제시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요청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자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자문가는 치료자로서의 기술이 요구되지만 원칙적으로 피자문자를 대신해서 내담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대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문해 주는 거지. 어드바이스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로써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지 내가 나서서 자문을 받은 내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문의 주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문의 주요 모델. 그래서 자문의 모델로서 자문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자문해 줄 수 있는 만큼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자문의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에 맞춰서 어떤 적절한 자문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정신건강 모델입니다. 정신건강 모델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있냐면 자문 요청자, 피자문자죠. 피자문가 또는 피자문자. 자문 요청자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충분히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가와 자문 요청자 관계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정신건강 모델에서. 그리고 자문가는 조언과 지시를 제공해주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이 사람 안에 충분히 있고 그래서 나는 평등한 관계에서 어떤 조언을 하고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정신건강 모델에서의 자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행동주의 모델은 우리가 행동치료, 행동주의 이론 이걸 떠오시면 됩니다. 학습 이론이 어떻게 개인, 집단 및 조직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인정된 자문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가와 자문 요청자 사이에는 행동치료 자체가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끌어가고 이제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이런 관계가 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행동주의 모델의 자문도 이렇게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좀 이렇게 불균형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학습시키고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행동주의 모델에서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조직 인간관계 모델이라는 거죠. 조직 내에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조언해주고 촉진하는 그런 게 이제 조직 인간관계 모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내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사기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때 조직 인간관계 모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조직 사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인간관계 모델을 살짝 변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직 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목표 설정 및 역할 규정, 조직 내 갈등 등에 관심을 갖는 그런 자문이 되겠고요. 시범을 보이고 훈련을 제공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게 조직 사고 모델의 어떤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그라미 5번에서는 과정 모델입니다. 자문 모델 중에 과정 모델인데 자문가와 피자문가 간의 협동을 강조하고요. 조직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거고요. 조직의 생산성, 그 다음에 조직 내 정서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자문의 주요 유형으로는요. 동그라미 1번에 비공식적 동료 집단 자문이라고 하는 거. 비공식적 동료 집단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담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형태의 자문이 아주 익숙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동료 집단 내에 다른 전문인에게 비공식적인 자문을 요청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니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치를 두는 자문 방법입니다. 실제로 상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이런 식의 자문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비공식적으로 도덕적인 임상 사례에 대해서 동료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거죠. 공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면 자문은 도전적인 임상 사례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서 자문이 이루어지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하다가 어떤 이 내담자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어. 그럼 동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이제 이런 내담자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문제에 좀 봉착해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다른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요청해서 이렇게 그 자문을 듣는 이런 게 이제 아주 비공식적인 동료 집단 자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입니다.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이 뭐냐면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환자의 치료 및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이제 갖고 환자의 특별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문을 요청하는 그런 자문에 해당이 되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환자의 치료나 보호에 책임이 있는 또 다른 심리학자 등의 동료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요.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문을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자문가와 피자문자는 모두 환자의 치료에 어느 정도 책임을 갖는 그래서 내담자를 중심으로 한 자문인데 이 내담자에 대한 책임감을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과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이 둘 다 책임을 좀 이렇게 나눠서 지면서 내담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주는 게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피자문자 중심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피자문자 중심 자문이라는 것은 자문을 요청하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자문을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피자문자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게 핵심인 자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문제보다는 피자문자의 어떤 경험적인 도전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게 내담자를 어떻게 도우냐보다는 내가 어떻게 나를 이해한다든지 내 어떤 기술을 어떻게 바꾸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묻는 그런 자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내담자나 환자의 임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피자문자의 관심사가 주요 요인이 되는 그런 자문이 되고요.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피자문자의 어떤 경험 부족이라든지 정보 부족, 오류, 실수 이런 것들이 주요 주제가 돼서 피자문자 자체를 이렇게 주제로 다루는 것이 피자문자 중심 자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는 프로그램 중심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점이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자문을 요청하는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래. 그러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자문하는 사람한테. 그럴 때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프로그램 자체에 중점을 두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해요. 이제 참여자들을 모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이제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만약에 모집이 돼서 진행을 해 나갈 때 첫 회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둘째 회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쭉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중심 자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진료소 그다음에 실무 연구 프로그램 또는 기타 전체적인 쟁점의 기능에 관한 중요한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피자문자 중심 행정자문입니다. 피자문자 중심 행정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이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한 경우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조직의 행정이나 인사 등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이런 형태의 자문이 될 수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특정 조직의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훈련을 제공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자문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변호해주는.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기관 내 행정적인 쟁점과 인사 쟁점에 관한 업무를 포함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거예요. 자문가의 역할로서는 이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문가로서의 자문가. 당연히 그렇겠죠.
전문가니까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전문가로서의 자문가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춘 조언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역할은 교육자, 수련가로서의 자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피자문자로 하여금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병리적 증상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고 수련을 제공해주는, 수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자문가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협력자로서의 자문가입니다. 협력자로서의 자문가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두고 달성하는 어떤 협력자.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과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이 협력해야 되는, 그래서 협력자로서의 자문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옹호자로서의 자문가. 뭘 옹호해? 권리를 옹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문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가치에 입각해서 자신의 권리를 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문가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에서는 진상조사자로서의 자문가입니다.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피자문자를 위해서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결과를 전달해주는 그런 진상조사자로서의 자문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서 보시면 과정 전문가로서의 자문가입니다. 과정 전문가로서의 자문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의 다양한 원인 요소 그리고 사건의 재반 과정에 대해서 피자문가의 이해를 좀 도와주는, 그래서 피자문가가 문제 상황의 전반적인 이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과정 전문가로서의 자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자문의 일반적인 과정을 보면 자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시가 되냐면 첫 번째 단계는 질문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자문을 의뢰했는데 도대체 자문을 의뢰한 게 어떤 자문을 의뢰한 건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문 의뢰의 목적과 함께 의뢰된 문제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자문을 내가 정말 제공할 수 있는지,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요청받은 요거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자문을 의뢰한 조직이 실제로 그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내가 이렇게 제시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 이것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질문 이해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 단계는 그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상황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이런 단계. 그래서 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어떤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그래야 자문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관습, 신념, 규칙 그리고 일반적인 조직의 풍토도 평가해야 된다. 내가 자문을 제공했을 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다양한 정보, 자료들을 수집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중재를 한다는 겁니다. 중재를 한다는 건 이제 실제로 자문을 제공하는 거죠. 개입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실제적인 조언이나 제안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중재 전략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문을 제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움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중재의 유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재한 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네 번째 단계 종결로 넘어갑니다. 종결, 말 그대로 마무리하는 거죠.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자문의 목적이 충족돼서 더 이상 자문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 종결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쭉 내려서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자문 과정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요. 경험과 중재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그라미 5번에서는 추적조사 단계입니다. 추적조사는 종결하고 나서 우리가 상담도 추수상담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자문도 추적조사,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자문의 효과가 잘 유지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서 보시면 자문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새로운 양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좀 할 필요도 있고요.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추적의 과정은 사전에 계획될 수도 있고 직접 방문이나 전화, 서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기출보고 문제 25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문의 정신건강 모델과 행동주의 모델의 차이점을 설명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정신건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자문을 요청한 이 피자문자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전제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피자문자와 자문가 사이에는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는 게 정신건강 모델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모델은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과 피자문자, 그러니까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좀 불균형한 관계가 있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문가와 자문 요청자 간에 어떤 분명한 역할 구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정신건강 모델과 행동주의 모델 자문의 아주 큰 차이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건강 모델, 행동주의 모델에 대한 어떤 이해를 여러분이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26번 이론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게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필기 시험 준비할 때도 사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사례 관리라고 하면 그 필기 시험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떠올리시면 이 사례 관리가 좀 잘 이해가 되시냐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요. 무슨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무기징역 이런 걸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계속 살다가 거기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퇴원을 해야죠, 당연히. 퇴원을 해서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의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병원에서 모든 걸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라 그럼 거기 가서 뭐 해라 그럼 그거 하고 다시 이제 뭐 방에 들어가라 그러면 방에 들어가고 밥 먹어라 그러면 가서 밥 먹고 이제 이런 게 계속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해라 이런 걸 일일이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알아서 다 하고 내가 필요하면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되고 이런 완전히 삶의 어떤 터전 그리고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서 사회에 딱 복귀를 하면 너무 이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뭐 한 달 하고 왔다 그러면 그래도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걸 몇 년씩 하고 왔다라고 하면 적응이 잘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적응이 잘 안 되는데 혼자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라. 그럼 정신병이 다시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증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사회에 복귀해서 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하려면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그걸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바로 사례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임상심의사들이 주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보통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이 사례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자체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활동과 좀 많이 중첩된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은 뭐냐면 과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을 정신병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과거에 주로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인간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만한 좋은 약물도 잘 개발이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위험한 증상 자체는 쉽게 없어져요. 약이 잘 개발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그렇게 이제 계속 가둬두는 것은 죄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꾸 사회에 복귀시키는 그런 운동, 그러려는 경향성이 많이 생깁니다. 법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탈시설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시설, 정신병동, 큰 병원, 정신병원 큰 병원에 다 이렇게 모아서 가두던 그런 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용어가 나오는 게 이제 사회복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에 편입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자체가 지방 분권화됐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진행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게 지역사회로 많이 넘어오면서 더 이 사람들이, 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다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동을 많이 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들 간의 경계 전반에 걸친 조직화 및 통합화가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인구의 증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퇴원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예를 들어서 망상 환자다라고 해서 망상 환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욕구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둘 다 망상 환자로 입원했다 퇴원한 사람이지만 욕구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들이 상호 관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떤 망을 구축해서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망상 환자는 뭐 이렇게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 이런 게 필요하고, B라는 망상 환자는 뭐 이렇게 정기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서비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이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무슨 서비스는 어디 가서 채우면 되고 무슨 서비스는 어디 가서 채우면 되고 그걸 할 수 있겠냐고,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토탈로 이렇게 한 군데에서 다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군가 그걸 짜주고 관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사례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서비스 자체는 분산화되어 있고 단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토탈 서비스를 다 제공하게 들고 다니냐, 사람이 욕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상담 서비스만 제공해 주지 주거 서비스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으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탈로 제공해 주는 어떤 묶음이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분산화, 단편화 때문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 관리자가. 동그라미 5번,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에만 입원해 있다가, 또는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퇴원해서 그냥 뭐 이렇게 밖에 나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런 인식이 많았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중증 정신질환자를 알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이 있는 걸 우리가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지원 체계 및 사회적 망의 영향력을
역에 대해서 보다 관심과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서 보시면 대인 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한 사람이 뭐 이 서비스 저 서비스 필요도 없는 걸 다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최적화된 어떤 도움 요것만 딱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계획을 짜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돈이 넘쳐나면야 뭐 이제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게 지역사회에서 다 이렇게 비용을 댄다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거다 보니까 그 정해진 비용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런 역할들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원, 제한된 재원으로 인해서 대인 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고요. 그래서 서비스 전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개념, 사례관리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좀 여러분이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퇴원했을 때 어떤 서비스,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